지금 매크로 입장에서 뭔가 깨진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위기냐, 금융 위기냐 이런 거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3분기 뭐가 오르는지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콘택트 관련주가 오히려 지금 나을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코로나 그 델타 변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은 좀 영향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좀 파괴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이 좀 오래 지속이 될지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신규 확진자 중에 50% 이상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라고 되어 있지만 뭐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이제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고 이거에 관련된 어떤 부스터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고 아마 뭐 빠르게 이제 임상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할 거기 때문에 대응은 가능한 영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지는 꽤 됐거든요. 3주 정도 됐는데 갑자기 시장이 이제 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어제 뭐 한 며칠 전부터 이제 급락한 미 국채 금리가 이유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국채 금리 보니까 1.2를 깬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1.2 레벨이 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연초에는 미국채 금리가 이제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테이퍼링이나 이런 이슈가 나오고 경기 개선,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은 악재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공포에 떨었던 구간이 2월에서 4월 사이인데 그때가 이제 1.2%부터 1.7까지 오르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급격하게 올랐죠. 네네. 그랬기 때문에 1.2 레벨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가 여기에 떨어지면은 2월 전후로 경기 개선이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미 국채 금리 하락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그 사후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은 뭐 금리와 이제 채권의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한 로직은 미국이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미국채를 계속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가 이제 높은 것보다 채권 가격이 낮은 것보다는 채권 가격이 높은 데서 찍어서 돈을 많이 땡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컨스피러시 이론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국채 금리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질수록 국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이자 부담이 덜해지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것이다. 지금 많이 발행하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또 우연치 않게 7월 말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치적 이슈는 이거 사실 정치적 이슈거든요. 이게 펀더멘탈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말에 이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연치 않게 또 뉴스가 중국 관련된 이제 중국이 미국채를 3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다. 근데 많이 팔면은 사실 국채 가격이 빠지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빠지니까 이렇게 팔았는데도 왜 빠졌지? 혹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아니야? 옛날에는 이제 미국채 금리가 이제 빠지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걸로 봤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온 저희가 이제 투자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오히려 금리가 오르면은 약간 리스크 오프가 되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가 이제 채권 주식시장 이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지금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게 지금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좀 더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게 결국 이게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가볍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나스닥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고 근데 이제 지난밤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새벽이죠. 네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유럽도 많이 빠지고 미국도 약간 좀 흔들린 어떤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영향을 끼치나? 근데 또 보면은 그 여행주들이 많이 빠지긴 했더라고요. 네네. 최근 며칠간. 네. 근데 이게 또 뭐라 그러지? 끝물인 것 같기도 하고 네. 흐름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는 타격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뭐
뭐 오늘도 하나투어 같은 경우 실적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 2분기 적자 250억 이상을 보고 있더라고요. 엄청나요. 당연히 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주도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빼고는 다 LCC 여전히 적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년도 턴어라운드를 보면서 가야 되는 시점에 델타 변이가 오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이제 어떤 완화되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이제 또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 때 문이 닫으니까 이게 좀 6개월 이상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들의 이제 결국엔 이런 센티먼트가 주가의 하락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럽 시장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네. 이제 3%대 빠졌죠? 네, 옐런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이 이제 유럽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방문해서 이제 중국 관련된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급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관련된 뭐 대만 쪽에 미국 뭐 군사가 이렇게 갔다는 뉴스도 있고 해서 이제 시장에는 사실 조정의 빌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 네. 그냥 계속 얘기하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예측을 해서 먼저 알려드리면 좋지만 이제 빠지면은 이제 빠지는 이유를 말씀드리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연초부터 많이 올랐다. 예, 뭐 이제 YTD로 저희가 많이 오른 지수를 제가 맨날 비교를 해드리는데 뭐 대만 지수 오늘 조금 빠지니까 다들 뭐 이거 뭐 조정 나오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주시면 거의 지수의 상승은 거의 이렇게 평준화됩니다. 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자료를 잠깐 보면서 지수를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제 연초 대비 수익률 맨날 가져오는 거죠. 사실 그 제가 2주 전에 이제 IT 대형주나 뭐 IT 중소형주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만 지수가 사실 앞질렀습니다. 미국이 쉬는 중간에 앞질렀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돼서 유럽과 같이 동행했던 요게 이제 오히려 연초 대비 지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보이다가 이제 올라오고서 키 맞추기가 끝났다 했는데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제가 YTD 그러니까 연초 대비해서 13% 올랐다고 했는데 계속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계속 지수는 똑같이 있고 저희가 좋아하는 삼성전자, 현대차는 계속 빠지고 이렇게 눌리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오르는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요거의 키 맞추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게 많이 올랐거든요. 다른 애들은 이제 뭐 13%에서 15% 이제 그 중국을 포함하면은 11%거든요. 중국은 되게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빼놓고 이제 뭐 미중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11%가 평균이라고 보면은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보면은 한 2, 3% 이제 상위 그러니까 바이오 총 상위주들이 오르면 또 이제 요게 키 맞추기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 뭐 오늘 뭐 좋은 뉴스가 나왔던 셀트리온이나 이런 것들의 반등이 이제 이런 일면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만이 몇 개월 전에 엄청나게 폭락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만 시장이 안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20% 가까운 상승률이 있었네요. 주가 상승률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사실 최저점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대형주들이 같이 빠졌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최저점이고 또 그 애플이 이제 판매량 늘린다고 했는데 뭐 1000만 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LG 이노텍이 다시 또 신고가를 가고 있고 해서 지금 뭐 사실 펀더멘탈 이슈로 계속 풀이는 이제 저희 이제 뭐 애널리스트 출신 분들이나 아니면 저도 해석을 하고 있지만 뭐 대응은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럴 때는 그 좀 미련스러워 보여도 정말 펀더멘탈 괜찮은 주식 들고 그냥 눈 딱 감고 주식시장 안 보고 버티고 있어야 돈 버는 시장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지만 시세를 맨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벌었네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위안을 그렇다고 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마음의 위안을 찾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다 그걸 시세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뭐 시세를 보는 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액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수익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럽이 크게 빠졌던 것도 어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우려 이런 거보다는 그 정치적 이슈가 있었군요. 옐런 장관의. 맞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의 빌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좀 지수가 올라왔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언제 차익 실현할까 이랬을 때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뭐 여러 뉴스들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때 했던 그런 약속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안 하겠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제의 어떤 그 모습은 좀 일회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오늘 뭐 나스닥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이 흔들리는 어떤 조정의 모습 이거는 일시적인 모습으로 봐야 할까요? 일단 저는 뭐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추석 전후까지는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만 지금은 하반기에 그때 말씀드린 성장 섹터 로테이션이거든요. 네. 2차 전지는 실적이 나오니까 같이 가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낙폭과대에서 올라와 있다가 또 약간 빠지고 약간 좀 쉬고 있고 그다음에 5G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게임주나 이런 것들에 대한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저희가 흔히 말해서 시크리컬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금리가 세게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많이 쉬고 있던 종목들 중에서 뭐 최근에 리포트 나왔던 뭐 롯데케미칼이나 아니면 대한유화 이쪽에 2차전지 뭐 분리막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내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개별 이슈 빼고는 섹터가 움직이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별 종목장이 계속 지속된다. 사실 이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투자자들한테. 그렇죠. 개별 종목이 그 뭐죠? 그 흐름도 네. 오른다 해도 그게 되게 2, 3일로 끝나거나 아니면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하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네, 사실 2차 전지가 주도주인 거는 지금 뭐 사실 4월 달에 제가 질문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2차 전지 혹시 그 망하는 거냐고 뭐 이렇게 뭐 많이 빠져가지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회사의 펀더멘탈이 변한 건 없거든요. 그냥 센티멘트만 변해서 이제 시장의 멀티플이 좀 바뀌었고 뭐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LNF나 에코프로 이런 것들은 그냥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거든요. 2차 전지에 있어서는 삼성 SDI나 LG화학만 조금 부진했지 지금 밑단에 있는 어떤 시총 상위주들 외의 종목장으로 지금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요즘 곧버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인버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폭락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락장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분들이 는다는 얘기인데 네. 지금의 어떤 장은 흔들리는 모습 이걸 보더라도 그럴 리는 없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단은 매크로적으로 다 뭔가가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지금 매크로에서 리스크로 나와 있는 게 결국 델타 변이 바이러스, 미 국채 금리 하락,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가인데 유가는 오히려 유가가 빠질수록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위로 밀어올리는 그런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거든요. 그렇죠. 예, 유가가 빠지면서 하향 평준화되는 게 사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가장 좋은 매크로이기 때문에 지금 매크로 입장에서 뭔가 깨진 건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위기냐 금융 위기냐 이런 거에 대한 측면에서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 발을 붙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상승장. 네. 이것이 아직 훼손되지는 않았다. 네. 그 가운데서 어떤 구간 조정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아마 8월 중순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그럼 8월 중순 이후에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어떤 근거는 뭐예요? 이제 많이 오른 주식이나 sek터들이 꼭 8월 넘어서는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9월, 10월 정도면은 이제 큰 헤지 펀드나 큰 펀드들이 많이 수익이 난 어떤 펀드나 이런 거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게 이제 2019년도에 5G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연초 그렇죠. 대비. 근데 추석 전후로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뭐 얘기를 안 했어요. 다 펀더멘탈 이슈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빠졌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지금 하향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섹터가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쉬면은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요즘에는 옛날에 3년이라면 지금 산업 사이클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 6개월 쉰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6개월에서 뭐 예전에 메모리 사이클에서 보통 3년 정도 봤었는데 이게 사이클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를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1년 반 동안 주가가 안 올랐으니까 뭐 펀더멘탈 안 좋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뭐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걸로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8월 이후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이거는 글로벌리 그 어떤 헤지 펀드나 어떤 대형 그 어떤 글로벌 지수 펀드들 이런 쪽의 어떤 욕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국내가 아닌 그러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내려갈 수 있는 네.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전략 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주가가 빠지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그림 보는 거거든요. 3분기부터는 내년 주식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실적이 좋아지고 연말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강하게 쓸 수 있을 만큼 숫자가 도는 그 업체들은 3분기부터 사실 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뭐가 오르는지 어떤 섹터가 오르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아마 올해 신 IT랑 바이오가 이제 다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 왜냐면 올해 연중 내내 안 됐거든요. IT라는 거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시한 반도체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바닥이 8, 9월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어떤 많이 올라 있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나 아니면 뭐 메타버스 이런 것도 만약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 그럼 그걸로 뭘 샀을 때 확률이 높을까요?라고 하면은 연중 내내 안 된 게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 그 조정을 많이 받아온 그렇죠. 거. 예, 왜냐하면 뭐 사실 모든 어떤 섹터가 계속 뭐 5년 내내 주도주가 되고 이런 가능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많이 올랐던 거에 어떤 뭐 많이 빠진 낙폭과대 종목들을 찾을 때 이제 보통 가장 안 좋은 거 사면은 가장 확률이 좋거든요. 네, 이렇게 장이 좋은데 언젠간 오르겠지. 예, 지수가 3,400을 트라이하고 있는데 뭐 그런 코스닥은 1,000을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올랐으면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면 어떨까요? 내년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결국은 지금 뭐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네네. 사라지고는 있지만 네네. 결국 콘택트 관련주들이 내년도에 좋을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는 장기 투자라고 하면은 이제 장기 투자를 지금 많이 사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사고 싶다면 10씩 그냥 생각나서 손실률이 마이너스 한 15% 찍으면 한 번씩 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렇게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으로 봤을 때 이제 연말까지라고 보면 원래 제가 델타 변이 때문에 이제 그것만 없었으면은 한 8, 9월쯤에 이제 그렇게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을까 하는데 델타 변이가 지금 아직 불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할한 매수 전략으로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때 제가 주린이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게 100 중에 이제 10씩 사시는 거는 사실 용기가 있고 자기의 주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면은 뭐 지금 살만한 게 없어요. 실적 계속 안 좋다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바닥을 이게 바닥인지를 몰라요. 사실 투자자분들이. 그럴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한 주 정도만 사놓고 계속 관찰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주가가 좀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엔터를 제외하면 완전히 전멸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바닥권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이제 모멘텀은 단기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산다고 했을 때 떨어질 수는 있으나 네. 오히려 그렇게 좀 분할 매수 개념으로 계속 사 모으는 방식으로 콘택트 관련주가 오히려 지금 나을 수도 있다. 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낙폭과대 성장주 그다음 낙폭과대 주는 성장주고 뭐 가치주고 상관없는 거죠. 일단 많이 떨어진 주식이면 괜찮다. 그렇죠.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상위주만 아니면 지금 사실 외국인이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때도 계속 뭐 외국인 돌아온다 이런 6월 7월 달 했을 때 제가 이제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뭐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라서 외국인이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테마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면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그 기간 조정이 나오면 이제 투자자들이 고민하겠죠. 그렇죠. 미국보다 펀더멘탈이 좋은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아마 또 작년과 같이 또 중국, 한국이 내년에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망은 어떤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료를 보실 때 좀 주안점을 두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8월 달 그 뭐죠? 그 차익 실현 욕구에 빠지는 외국인 대형 그 헤지 펀드들 네네. 이거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한 9월 정도라고 보시면 9월 정도. 네네. 네.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도 지금 계속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매도할 만한 어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이유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수급상으로 외국인의 매수를 기대해서 상승하는데 어떤 원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 이거는 뭐 지금 쓸모없는 거네요. 단기간에는 없다고 저는. 네, 근데 이제 개인만 순매수했는데도 이 정도 지수를 버틴 건 역대급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네. 잘 버텨요.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외국인을 한번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고버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제 제가 개인 고버스 순매수랑 네.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입니다. 예, 보시면은 외국인이 돌아온다 했는데 제가 이제 4월, 5월에 외국인 돌아와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 팔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 시총 상위주는 사실 재미가 많이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수출도 그때 M2 때문에 좀 피크아웃을 할 것 같고 이제 경기에 베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경기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에서 1년 반을 또 그 방향성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외국인은 들어오지 않고 계속 팔고 있는 건데 뭐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뭐 괜찮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곧버스 같은 경우에 그 여쭤보신 곧버스 같은 경우에 계속 베팅을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죠. 6월달 들어오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때는 이게 차익 실현일지 로스컷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줄어들고 있어서 오히려 지수를 많이 빠지는 버팀목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외국인은 계속 빠지는 추세니까 뭐 물론 이게 더 들어올 만한 요인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 선물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상단은 막혀 있고 하단은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단을 이제 볼이 이렇게 크게 나올 때 저희가 사실 지수 예측이나 이런 걸로 좀 먹을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뭐 3,100까지 빠지면 베팅을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애매한 박스권 계속 움직이다가 또 빠졌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밀리지는 않아요. 또 그래서 전반적인 레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1분기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고 잠깐 올랐다가 6월 달에 잠깐 올랐다가 지금 빠진 모습이라서 뭐 여기서 지금 보면은 조금씩 밀리고 오늘도 외국인이 현물은 조금 샀는데 선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수 상위주의가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수출주 지금 수출 실적은 정말 좋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대형주들 네. 실적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할 만한 원동은 없다, 힘은 없다 이렇게 네. 봐야 될까요? 그럼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앞으로도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주가가 빠지면 그때 비메모리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비메모리는 여전히 좀 괜찮습니다. 제가 뭐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ISC 같은 회사를 좀 미팅을 했어요. 걔가 이제 어떤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 후공정에 보면은 이게 제대로 됐는지 계속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네. 이 소모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업체들이 좀 많아요. 근데 뭐 테크윙이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하고 있는 테크윙이나 아니면 뭐 TSE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게 오스틴이 셧다운 됐잖아요, 2분기 때. 그래가지고 4월달을 영업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팅을 해보니까 오히려 고객사가 오스틴이 다시 5월달부터 이제 다시 재가동을 되면서 오히려 소모품들을 많이 땡겨놨다고 해요. 네. 예, 이제 방향성을 보고 이제 거기도 소모품을 먼저 땡긴 경우가 있어서 실적이 의외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나 이런 업체들은 메모리 스팟 가격이 튀지 않는 이상 오히려 빠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이게 멈추고 다시 올라갈 때쯤에 업데이트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메모리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주를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제 현대차가 세게 못 갈 때 부품주들이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 그러니까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성장주,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이렇게 지우시면은 삼성전자 안 되니까 IT가 많이 안 되겠네, 지우고 현대차가 쉬고 있으니까 밑에 부품주들은 좀 네거티브로 안 하겠네. 그럼 실적 좋은 몇 개만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우다 보면 앞에 저희가 논의했던 뭐 바이오나 뭐 게임이나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삼성전자가 미국 투자하고 막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소부장들을 좀 갔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요즘 그 배터리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그 완성 배터리 업체보다는 그 네. 아래 소재 업체들 이게 네.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방 산업 대형주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아래쪽에 전방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실적으로 이 전방주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아래 후방 업체들이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원래는 이게 동조돼야 되는데 그쵸. 유동성이 오는데 삼성전자를 개인이 들어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주들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기대 수익률이 이제 중소형주가 원래 좀 높지 않습니까? 리스크는 크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았냐가 아니라 이제 멀티플만 왔다 갔다. 제가 사실 매크로장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 바텀업으로 중소형주 분석하는 사람이 무슨 매크로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이런 뭐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는데 이 시장의 멀티플이 움직인 거는
애널리스트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뭐 실적이 좋은데 이건 왜 안 가요? 이렇게 할 때 멀티플이 안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만 올리는 게 어떤 업종이 있죠? 메타버스가 있죠. 메타버스. 예, 메타버스 멀티 뭐 지금 실적 바로 찍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멀티플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투자보다는 이제 매매 영역으로 이제 돌아가는 결국 거죠. 그냥 수급 논리로 인기 있으니까 그냥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이제 뭐 미스코리아 대회인 거죠. 이제 그렇죠. 줄 세워놓고 덜 오르는 게 뭐냐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근데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그렇다고 지금 그걸 쫓아가자니 이미 많이 올랐고 네, 또 우리 그 주린이들 사실 뭐 고수들도 참 어려운 영역이라고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그 이미 많이 빠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기다려서 네. 오를 때 그 뭐죠 매도하면서 수익을 얻거나 네, 네. 아니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콘택트 관련주들도 좀 장기적으로 내년을 보고 네. 분할 매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 네. 이제 이 두 가지를 대안으로 말씀하신 건데 네, 네. 그거에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뭐 개별 종목으로 네. 그와 관련된 어떤 그 좀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주식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가장 관심 많으신 게 이제 사실 메타버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도 이제 제페토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차트를 한번 가져오긴 했습니다. 네. 제가 뭐 다 아는 기업들은 아니고요. 일단 얼마나 올랐는지를 한번 제가 그 지수로 만들어 봤습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위즈익 스튜디오, 덱스터, 알체라 뭐 이런 게 제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업체들인데 일단 메타버스 지수라고 제가 이제 2020년 2월달 주가를 100포인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수를 만들었는데 지금 362포인트예요. 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4배 오르면 개별 종목은 뭐 엄청나게 오른 거죠. 뭐 자이언트 스텝 한번 PSR 밸류에이션 볼까요? 보통 저희가 성장주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항공 발주가 많이 나와서 뭐 아스트나 하이즈항공 이런 거 할 때 PSR을 시장에서 보통 몇 배를 줬냐면 3배에서 5배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PSR의 3배에서 5배 논리가 나오면 사실은 구분능선을 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PER로 멀티플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PSR은 그 매출액 매출액 대비 대비죠?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1조 정도인데 PSR이 지금 25배라고 하는 거는 4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면은 이제 순환 참조가 되거든요. 위직 스튜디오 좀 싼 거 아니야? 덱스터 5.6배 이거 좀 10배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 키 맞추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로직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씀 못 드리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빠지면은 얘네들도 같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요 정도의 지수가 요 정도의 기울기면 뭐 사실 월봉으로 보시면 거의 뭐 주식이 이렇게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했고 이거를 통해서 좀 아이디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사라는 게 아닌 거죠. 네, 이걸 사라는 거 메타버스. 아닙니다. 이제 그 좀 성장주 키워드 메타버스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건데 이제 맥스트라고 신규 상장주가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이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IPO를 할 예정이거든요. 아마 그 공모가가 15,000원에 되어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이제 고객분이 요거 비상장으로 좀 물량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본 가격이 45,000원이었어요. 이미 공모가가 15,000원인데 장외가가 5만 원입니다. 거의 5만 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거고 당연히 이거는 뭐 상장하자마자 따상상이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맥스트 관련돼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AR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저희가 AR, VR 하고 있는데 이제 VR은 가상 세계고 AR은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이제 어떤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요거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얘네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뭐 지금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들하고 좀 개발자들하고 일을 지금 6개월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의 몸값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엔비디아 말씀드리면서 뭐 서버랑 이런 거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트렌드는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저평가니 고평가니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요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상장이 되기 때문에 요때까지 요런 메타버스 관련 업체들이 오르는데 만약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면 모멘텀이 소멸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매도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지금은 누리는 구간이고 어떤 차익 실현이 됐을 때 시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넥스트 네. 그 다음 주에 상장한다고요?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공모주 참여한 거는 뭐 그런 분들은 빼고 네. 이거가 상장을 했을 때 따라
가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시초 가격이 중요하겠죠. 아까 제가 이제 따상으로 가면 일단 너무 뭐 예를 위험한 들어서 거죠? 장외가가 45,000원인데 뭐 보통 200% 이렇게 떠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3만 원에서 상가 가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4만 원 밑에서는 매수의 대기 수요가 좀 많을 거라고 좀 봐요. 제가 IPO를 본 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일단 유통 물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유통 물량이 한 요즘에 올라오는 업체들 보니까 옛날에는 유통 물량이 5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거래소에서 많이 제재를 많이 합니다. 공모가도 낮춰서 해서 흥행도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공모가가 낮으면 사실 회사한테는 좀 불리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모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있으면 10% 저희가 신주로 발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일 때랑 3만 원일 때랑 들어오는 회사의 돈이 틀려집니다. 투자금이 그러니까 회사 틀려지니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건데 이제 거래소 입장에서는 꼭지 상장,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지금 꼭지 이슈가 나오면서 오히려 공모가를 낮춘 게 저는 흥행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아이디어를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놓친 거는 이제 8월달에 공모 대여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뱅크, 뭐 롯데렌탈 다 시가총액 대형주들이거든요. 오히려 기존에 있는 종목들을 차익실현하고 이제 여기에 공모에 참여할 기관 투자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거가 나오면 또 이제 또 몰리죠. 저희가 이제 기존 주식을 팔아서 이제 막 몰리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8월 상반기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지수는 뭐 이렇게 반등이 나왔지만 개별 종목별로 너무 편차가 커가지고 그렇죠. 오른 이럴 것만 때는 올라서. 뭐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 중을 다시 리바이벌해서 말씀드리면은 작년보다 올해는 주식 투자가 3배 어렵다.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3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대비 올 하반기는 9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제가 9배. 3 곱하기 3, 6배가 아니고 진짜 3 곱하기 3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보다 네. 주식 하반기가 투자하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9배,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네. 9배가 어려워질 것이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냥 낙폭과대에 있는 거 사놓고 그냥 천천히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시는 게 좀 편할 절대 수익적 측면에서는 좀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개별 종목으로 말씀하신 넥스트도 시초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할지 결정하는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컨택트 관련주 이쪽을 내년을 보고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9배나 어려워진 이 하반기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